정작 저는 울고 있었지만 부모님들은 울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 부모님들께서 저는 왠지 모든 사람들이 느꼈던 미안한 마음으로 그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울고 싶어도 울림 미안해서 울 수가 없다고. 그 아이를 생각하면 미안해서 울 수가 없고 다 끝난 다음에 나는 울 거니까 지금은 나는 울음을 참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아버님이 계셨어요. 아이를 기르시니까 더 이 세월호 문제가 더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 세월호에 관해서 그 처음에 어떻게 접하게 되셨고 그 이후에 그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그거부터 한번 시작을 할까요? 그 세월호 얘기를 하게 되면 참 많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공부할 당시에만 하더라도 한국 상황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국에 와서 사실 굉장히 많이 외로웠고 또 다른 문화에 제가 적응을 해야 되는 시기였고 여기서 생활을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지냈었던 것 같아요. 또 일만 하게 되고 또 아무래도 지역적인 그런 일의 문제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사회 돌아가는 문제나 아니면 한국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이제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올해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을 접하게 됐죠. 맨 처음에는 그게 뭐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교통사고 수학여행 가는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교통사고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그리고 또 전원 구조라는 그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오보였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라고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접었는데 사실 이제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좀 더 밝혀지게 되면서 처음에는 되게 놀라워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왜 다른 문제가 아닌 세월호 문제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세월호 문제가 저를 이렇게 세웠는가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제대로 아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알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그리고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 위에서 세월호를 주변을 돌고 있었지만 왜 아이들이 구출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다른 가족들이 구출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제대로 파악해보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뭐 미친 듯이 진짜 허겁지겁 정보들을 많이 이제 가져다 보기 시작했죠. 습득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들,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정보들, 누가 보더라도 왜곡된 뭐 시각들 이제 그런 게 벌려지기 시작하면서 일단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느끼는 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혹은 나랑 다른 생각을 하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웹사이트라든지 뭐 동호회라든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LA에는 미시 USA라고 그 뭐 주부들이 하는 뭐 포털 그 사이트 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뭐 정치 시사방에 세월호 관련된 섹션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 그곳에서 많은 정보를 취합하게 됐죠.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뭐 현장에 달려갈 수만 있으면 제가 만약 한국에 있었으면은 사건 이후에 현장에 달려가서 제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동네 불구경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뭐 적어도 그 추모의 뜻을 담아서라도 현장에 달려가 보고 싶었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고 대신에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찾기 시작했고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상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LA에서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추모의 집회를 하고 있고 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같이 이제 동참을 하게 되죠. 많은 그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놀라움, 충격, 두 번째는 어떤 애도, 세 번째는 뭐 슬픔과 애도,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분노,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터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실들과 어떤 정부의 무능력한 대응들 혹은 무능력을 넘어서 무책임한 혹은 방관된 태도들 때문에 그게 이제 분노의 차원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냉정하게 이제는 감정적인 선에서의 분노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좀 널리 알릴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시작했던 건 내가 좀 잘 알자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 단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서로 의견을 좀 취합해내고 알려내자. 그런 식으로 행동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영사관 앞에서 그 일종의 뭐 분향소 혹은 이제 기원소라고 이제 이름 붙였던 그게 사실 제가 시작한 건 아니고 저 역시 이 세월호 소식을 접하고 뉴스를 접하면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 이제 한인타운에 제 다른 개인 볼일이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날이었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고 영사관 앞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추모벽 같은 게 만들어진 거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전 분명히 세월호 관련된 걸 것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가 아마 사건 발생 한 5일째였던 것 같아요. 혹은 뭐 일주일 채 못했을 때였는데 그래서 차를 세우고 이제 가서 물어봤죠.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시고 이게 혹시 세월호 관련돼서 추모의 장소냐 맞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남자분 두 분이서 이제 그거를 시작을 하고 계셨었고 그리고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오후 저녁 때 7시쯤에 추모 집회가 간단하게 좀 열릴 예정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왔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고 제가 이렇게 볼일을 빨리 보고 그쪽에 같이 조인하겠다. 그래서 그날 첫 번째로 아이를 데리고 볼일을 보고 이제 그 장소에 가게 됐죠. 가게 되고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한 100여 명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그 100여 명들이 전부 다 저처럼 지나가거나 혹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그 정보를 듣고 그날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어떤 계획이나 방향이나 그런 게 정해지지 않은 채 일단은 이제 추모의 의미가 아니면 뭐 분노거나 아니면 어떤 경각심을 가지거나 다 모였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 중에 제가 한 명이었던 거고 그냥 그 이후에 이러한 추모의 장소 혹은 이제 모두가 다 무사히 귀환하기를 바랬던 구조되기를 바랬던 우리들의 마음을 붙여서 이름을 붙였던 게 기원소였는데 이 장소에 모여서 이제 좀 더 같이 활동을 좀 한번 해보자. 무슨 활동이든지 간에 추모 활동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시작해보자라고 이제 의견이 모아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한테 연락을 서로 주고받기 시작하고 연락처를 이제 교환해서 서로 상식적으로 연락하고 상식적으로 모이게 되고 사건에 대해 서로 이제 업데이트 해드리고 그렇게 되게 되었죠. 그 이후에 세월호 관련해서 그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LA에서만 10회 이상의 집회가 일단 있었고요. 뭐 추모 집회든 아니면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진상 규명을 위한 촉구 집회건 간에 어찌됐건 이름을 붙였건 간에 세월호 관련된 집회가 10회 이상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뭐 100일에는 또 100일 그 추모제도 했었고 또 최근에 200일 저는 200일 추모제도 같이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4월이 지나고 한 이제 그 7월 정도 됐었을 때 사건이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갈 줄 몰랐었어요. 한 4월 16일 터졌기 때문에 한 5월 말쯤 되면은 모든 진상이 밝혀지게 되고 책임자 처벌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 사건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 와중에 LA 사람들이 좀 기념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좀 이벤트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그리피스 파크 천문대 위에다가 세월호 나무를 하나 심어서 사람들이 잊지 않고 그 자리를 좀 찾아가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세월호 나무도 심었었고, 그리고 5월 중에는 이제 유가족들이 굉장히 힘든 투쟁을 시작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지원하고 연대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엄마들이랑 다 모여가지고 바자회 해서 음식도 만들고 뭐 생필품 같은 것도 이제 벼룩시장 형식으로 판매하는 그런 행사도 있었고, 그래서 가서 유가족들을 만나 뵙고 실제로 보고 사실 저는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미국에서 뉴스나 뭐 어떤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접했던 그 사건의 참상, 그리고 그 아픔들, 그리고 뭐 정말 주체할 수 없었던 뭐 놀라움과 어떤 분노가 그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그분들은 이게 본인들의 문제였었고, 또 한국에 계신 국민들이 또 지지해 주시는 국민들, 그리고 또 그런 그 광화문 앞에 농성장을 찾는 국민들은 이 문제가 뭐 죽기 아니면 살기 문제로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일상생활 하면서 시간 날 때 이제 기억할 때마다 나와서 잊지 말자라고 또 홍보전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약간의 그 온도차라는 게 이거는 지지해주고 어떤 연대한다는 의미로서 그분들을 그러니까 지지한다. 이분들을 우리가 잊지 않겠으면 돕겠습니다라는 차원에서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한다면, 실제로 한국에 가서 제가 본 거는 이거는 제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지지한다가 아니라 동조한다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유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정말 유가족들은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 모든 것을 자식을 잃은 아픔을 넘어서서 그게 가장 근간의 베이스가 되겠지만 정말 진실을 알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요청 하나로 사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분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게 저희들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사실은 한 2주, 3주 동안 이제 한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유가족분들이 처음에는 미국에서 온 지지하는 한 주부 감사하게 생각하죠. 나중에 이제 마음을 여시고 이 얘기를 할 단계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 맞다. 한국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해보자. 이제 그러면서 돌아와서 사실은 저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는 활동 방식이 좀 바뀌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이 미국인들에게 알리는 거, 미국 언론들로부터 좀 관심을 받는 거, 그리고 세계 언론에 좀 주목이 될 수 있는 어떤 행동 양식들을 좀 생각해보는 거, 다양한 그런 홍보전을 좀 생각해보는 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도 진실 규명이었고,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물속에서 수장이 됐어야 됐는지 그 이유를 아시고자 하는 게 전부였는데, 그 유가족분들의 상대편에는 정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처음에 사고 직후에 정부의 태도부터 지금은 뭐 이미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는데 그 정부의 태도 변화나 이런 거를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4.16 그 세월호 참사가 있은 이후에 한국에서는 2번의 선거가 있었거든요.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뭐 소설을 쓰거나 이랬을 거다 저랬을 거다 어떤 상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음모를 펼치거나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저하고도 맞지도 않고 사건을 바라보는데 객관성을 잃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정부가 되게 많이,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 수준에서는 많이 허둥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그리고 뭐 대통령이든 아니면은 뭐 청와대라고 표현하든 아니면은 여당이라고 표현하든 아니면 국회라고 표현하든 현 정부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했던 실수들과 많은 미흡한 점 그런 점이 맨 처음에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것이 정부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과정 언론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많이 왜곡돼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 각층에서 또는 정부 요직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세월호의 어떤 민심에 반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뭐 제주도를 가서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됐는지 모르겠다라는 등 아니면 뭐 종교 지도자 한 분께서는 이게 모든 게 다 하느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하셨었고 뭐 이런 교통사고 문제를 가지고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미개한 국민의 수준이다라는 그런 발언들도 왔었고 정말 상식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달리 극화가 되어 있었구나. 다른 계층으로 그야말로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다른 층이 존재했고 그 층 사실은 우리 사회 대한민국의 정부 요직과 정치인들과 뭐 주요 인사들, 뭐 지배 인사들에 의해서 편중이 됐었구나라는 거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는데 그들의 어떤 입장들이 그대로 저는 반추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론이 심각해지고 있었고 민심들이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 5월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첫 번째로 한 달여 지났을 때 국민 담화를 하죠. 하면서 그 당시에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진상 규명하겠다. 그리고 세월호의 그 아픔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눈물까지 보이는 뭐 연출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 좀 많이 또 선거가 있었고 선거에서 예상 외로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정부 여당이 그 무책임하고 불도덕적인 그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이제 그러면서 여론들이 2차적으로 나온 여론들을 뭐냐면 좀 약간 공세적으로 오히려 세월호의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그리고 궁지에 몰아세우는 그런 여론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선거 이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선거 이후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들이 세월호 가족들이 정말 주장한 바도 없고 어느 누구도 얘기한 바가 없는 뭐 의사자 지정이라든지 그 피해자들을 의사자 지정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대학 입학 특례라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뭐 자식 죽음을 앞두고 보상금을 받기 위한 그런 것이다라는 정말 국민적인 여론들이 좀 이제 언론에 의해서 나오기 시작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퍼뜨려지기 시작하면서 정세가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정도 해도 이게 국민들이 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어떤 일종의 가늠하기 이제 정세 진단을 다시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정부 자신감을 얻었겠죠. 그래서 반응 자체가 달라지게 되죠. 그 이후에 8월, 9월로 넘어오면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하게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존재하는 그뭐 일배 세대라고 불리는 그 어떤 그 인터넷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어떤 보수 우익 혹은 보수 우익이라고 표현할 수조차 없을 정도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그냥 무분별한 무분별한 사회 혐오 세력들, 사회에 대해서 혐오하는 세력들, 이제 그런 그 무작위층에 이제 그런 세력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뭐 서북 청년 단체가 다시 뭐 부활하기 시작하면서 뭐 반공 혹은 뭐 보수 혹은 뭐
종북 세력으로 그 세월호 가족들을 지지하거나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국민들을 몰아가기 시작해서 여론이 세 번째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 여파를 몰아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10월 달에는 국회에서 그 회의를 하면서 그 특별법 제정은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대통령이 하라고 요구하는 거는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완전히 태도를 바꾸게 되죠. 불과 4개월, 3, 4개월 동안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운동에서 그 유가족들이 철수를 하게 되고 대통령에게 더 이상 이제 기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는 사실은 저는 그 양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유가족들이 지치고 패배하고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유가족들이 썼던 저는 그 표현 자체가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이상 기대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국민이 대통령을 버리는 격이거든요. 어느 나라에서 민주국가라고 불리는 나라에서 헌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국민이 대통령을 버리는 나라라는 거는 이거는 그야말로 그 대통령과 그 현 정권에서는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국민들로부터 저는 이미 버림받은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일베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 한국에서 한참 그 말 많은 종북 놀이에도 잠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소송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종북에 대해서 그 문선영님의 생각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오케이. 일단은 그 참 너무 재미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분단된 나라니까 그런 말이 사실은 존재하겠죠. 근데 사회의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반사회적이다라고 느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종북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저는 사실 그래요. 그래서 동독하고 서독이 나눠졌을 때도 과연 그들도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굉장히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종북에 대해서 먼저 제가 이제 종북이라고 제가 비난을 받고 레이블이 붙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북한 체제에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종북이라는 말을 들을 거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장서서 북한의 정권에 대해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회가 있었다 한다면 근데 반면에 그게 뭐 북한에 대해서 반북이냐? 그건 또 다르죠.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저급한 건지를 보여주는 건데 차라리 제가 북한의 어떤 민족애를 가지고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어떤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민족적인 차원에서 뭐 평화주의적 인도적인 그런 실천하겠냐면 저는 같이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북한 체제에 대해서 제가 동조하거나 아니면은 북한이 주도한 어떤 뭐 통일이 돼야 된다거나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적이고 반대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어떤 미묘한 차이와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과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과 정치 체제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현재 대한민국 자체가 저급한 수준이고 그런 어떤 신념과 사상면에서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뭐 종북 뭐 이름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역시 마찬가지. 저는 역시 거듭해서 강조하자면 북한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그 특히 뭐 세습 체계에 대해서 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비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북으로 보기에는 제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되게 재밌었어요. 좀 우스웠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그러면 누가 과연 그런 이름을 붙이느냐. 여기서 전제는 현재 사회에 대해서 혹은 뭐 현재 정확하게는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런 쪽으로 몰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 그런 논란이 되고 제 이름이 인터넷에서 거론되고 했을 때 저는 일단은 신경을 쓰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페이스북이나 그들의 어떤 사이트를 가서 한번 유심히만 들여다본다면
그들도 만약에 저를 유심히 들여다봤다면 저한테 종북이라는 걸 붙이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은 그들은 어떤 정치적인 신념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고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들은 어떤 게 민주화이고 어떤 게 더 나은 사회인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한 고민과 일관된 생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논쟁을 할 수가 없어요. 논쟁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싸움이 돼야지 싸움을 하는 건데 그 유치원 아이가 지나가면서 아줌마 못생겼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 아이를 붙들고 내가 왜 못생기지 않았는가를 설명하는 정도의 그 정도가 정말 유치한 저급한 수준의 논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논쟁조차도 되지 않는 거죠. 저는 저에게 그런 종북 프레임을 씌웠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몇 가지 기사에는 사실 사실도 아닌 뭐 제 어느 단체 소속이라든지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그리고 사실은 뭐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들도 언급되어 있을 정도로 정보력도 부족하고 정치적인 어떤 뭐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바탕이 되는 어떤 자기 정치 사상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하겠습니까? 저는 무시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저의 대응 자세라고 생각했었고 굉장히 그게 유효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은 그렇게 말을 하는 인터넷상에서 소문을 퍼뜨리고 그 인격 모독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이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죠. 조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한 사회적으로 이제 사회학적인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은 그러니까 뭐 부와 빈곤과 부에서 빈곤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물론 이제 부유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직업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에서는 가지지 않은 자의 다수에 속하고 있고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많은 가족과 그렇지 못한 다 전부 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 80% 90% 그런 거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런 논쟁이 저에게 다가왔을 때 같이 논쟁을 해주고 대응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꺼져가는 불씨에다가 석유를 갖다 끼얹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무대응이 상책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은 또 뭐 그다지 대응할 만큼의 그런 가치도 없는 거였는데 단지 제가 이제 우려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무엇이냐면 인터넷상이라고 익명이라고 해서 혹은 자신들이 언론에 뭐 어떤 쓰레기 같은 언론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갖다 써서 그 한 인물에 대해서 또는 한 사건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 혹은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발언들을 하는 것 그것이 괜찮은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는 그 댓글로 인한 어떤 피해와 자살 뭐 그런 문제도 있듯이 그리고 뭐 집단 따돌림 그런 문제도 있듯이 그게 괜찮은 거는 아니야. 너네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당신들이 그것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사실은 전달해주고 싶었었고 그래서 경각심을 좀 교육적인 차원에서 알 거는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내뱉는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게 사실은 민주 뭐 시민으로서의 좀 재밌는 말이긴 하지만 민주 시민으로서 어떤 당연한 자격 요건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주는 걸 법적으로 대응하자죠. 댓글로 논쟁하거나 내 페이스북에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반론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대응해서 뭐 그들을 같이 교육시키는 것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게 된 거죠.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사실 저희가 한 100년 동안 산다고 한다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고가 없이 100년을 산다고 한다면 저는 종교인이 아니고 저는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더 많이 고민하게 돼요. 종교를 가진 분들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사후세계 믿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대충 살자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제가 일만 하고
내 가족만 위해서 잠시 잊고 싶었던 그런 사회 현실들, 그리고 어떤 한편으로는 잊으려고 했지만 잊을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생활로 그거를 끌어들이게 된 거.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회에서 잘못된 게 무엇이, 나에게 당장에 지금 당장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내 세대와 내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 그런 거를 다시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세월호가.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저한테는 애증과 같은 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저는 교포라는 말이 굉장히 싫어졌어요. 왜냐하면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돌아갈 가능성도 많고, 이 미국이 도대체 무슨 나라이길래 내가 여기에서 유학 와가지고 정착하고 살고 있긴 하지만, 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내 조국은 역시 한국이고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세월호를 통해서 저에게 큰 변화라면은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정말 이 나라 지긋지긋해 살기 힘들다, 미국에 다시 뭐 이민 가서 살고 싶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는 게 심정적으로 그렇게끔 굉장히 많이 지쳐있고 이 나라가 희망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 그런 건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내가 한국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세월호를 통해서 저에게 주어진 건 우리나라를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대한민국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와 동시에 내가 현재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미국 내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조국을 잊지 않는, 대한민국이나 조국을 잊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조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 저는 이제 교포라고 생각해요, 제 자신이. 세월호를 통해서 교포라고 저 자신을 위상 짓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교포로서 제 역할, 내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는 내 조국에 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이 엄마로서의 일이겠죠. 역시나 제가 세월호에 더 특히나 많이, 다른 사회적 이슈보다도 세월호에 더 많이 어태치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아이 엄마였기 때문이고, 많이 반성하게 되죠. 그동안 나름대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애를 많이 그렇게만 키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애를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간접적인 경험을 했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떤 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어떤 조건이나 어떤 뭐 자격이나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낳은 아이라는 거, 그리고 정말 후회 없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후회 없이 그 엄마로서 아이에게 사랑을 줬고, 그리고 그걸 아이가 기억할 수 있고 내가 기억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진짜 한 번도 그 전에, 아니 사실은 애 낳고 나서 직후에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7년이 지난 이쯤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 꿈속에서 제가 초등학교를 방문을 해서 시험을 보는 그런 꿈을 꿨었어요. 시험을 보는데 준비를 하고 이제 무슨 오픈 테스트에서 책 같은 걸 많이 가져가고 그랬는데, 그 방송에서 그 시험장이 바뀌었으니까 옆에 빌딩으로 옮겨가라고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꿈속에서. 그래서 오케이, 이제 저는 준비를 해가지고 책가방을 싸가지고 옆에 교실 건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제가 꿈속에서 아이를 데려왔다라는 거를 자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아이가 어디 갔지?
그래서 보니까 아이를 잊어버렸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교실을 박차고 나와서 운동장을 나왔는데 운동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 부모님들, 어린아이들이 다 엉켜서 마치 운동회하듯이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제가 저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찾기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막 부탁을 했죠. 저 아이 이름을 불러주면 아이가 대답할 거니까 우리 아이 이렇게 생겼고 지금 7살 된 아이인데 찾아주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순간에 느꼈던 꿈속에서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마 제가 이렇게 많이 울었을까? 아마 그것보다 어쩌면 더 많이 울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엉엉 울고 나서 한참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제가 느낀 게 아이를 잃어버렸다. 이제 아이를 볼 수 없다라는 딱 그 생각이 드니까 거의 그냥 무너지듯이 꿈속에서 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때 생각하면 그 꿈이 너무나 생생했었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일어나서 제가 막 소리내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꿈에서 깨가지고 이제 꿈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아이 얼굴 보게 되고 그 순간 큰 안도감과 동시에 서러움도 있었고 이제 뭐 진짜 아이의 모든 걸 다 용서해주자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 생각을 해봤죠. 왜 이런 꿈을 꾸게 됐을까? 그리고 아이를 잃는다라는 거를 제가 감정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 게 바로 그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내가 왜 그날 아침에 그 꿈을 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 일종의 그 세월호의 트라우마가 아니었나. 세월호 사고를 제가 접하면 3일 동안 계속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사건의 경과를 추이를 지켜보면서 제가 표현할 수 없었던 또는 인식할 수 없었던 저 나름대로의 어떤 상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충격과 상처. 그게 아마 그 꿈으로 반영되지 않았나. 그리고 정말 내 아이가 그 배 안에 타 있었다라면 그리고 아이가 탄 배가 가라앉고 아이를 내가 구할 수 없다라는 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를 보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게 아마 그